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아담스라는 남성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라는 지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30대 미혼 남성이었어요. 건축 회사에서 일했고 같이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버거울 정도로 많긴 했지만 일에 애착이 강했고 떠넘기지도 않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1996년 7월 어느 날 블레어는 평소답지 않게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블레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블레어는 어머니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블레어는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불안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블레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블레어에게 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이 생긴 지는 꽤 지났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불안해하는지 말해주질 않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죠. 블레어는 점점 알 수 없는 행동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7월 5일 이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블레어는 은행으로 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돈과 금고에 보관해 두고 있던 보석들을 모두 인출해 왔습니다. 이 돈과 보석은 $10,000가 넘었어요. 블레어가 자신의 전 재산을 끌어모은 건데요.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7일 블레어는 가족에게 아무런 말 없이 이 돈을 들고 캐나다 빅토리아시에서 미국 시애틀로 향하는 배에 탑니다. 미국엔 무사히 도착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큰 돈을 들고 있던 데다가 예전에 블레어는 마약성 약품을 불법 사용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붙잡힙니다. 출입국은 블레어가 마약 거래차 미국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국을 거절했어요. 왜 미국에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했고 하는 수 없이 블레어는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실패하자 블레어의 증상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한 친구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왜 그동안 계속 불안해했는지를 결국 이야기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살해 위협을 느낀다는 말에 친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며칠간 집을 비우진 못한다는 이유로 어렵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블레어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친한 친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블레어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캐나다를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996년 7월 10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빌린 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죠. 도착한 곳은 시애틀의 타코마 국제공항이었고 여기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왕복 티켓을 구매합니다. 갑자기 독일을 선택했어요. 이 이유는 예전에 양아버지의 사업을 돕느라 독일에서 지낸 적이 있었고 독일인 여자친구를 만나 익숙한 나라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했었는데 그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긴 했었죠. 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블레어는 여기서 다시 마음을 바꿔요. 독일행 티켓을 환불하고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가는 편도 비행기를 예약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들이 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 블레어는 자신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비싼 탑승권까지 구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날 오전 6시 반 워싱턴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차를 빌리고 워싱턴을 빠져나갑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 버지니아주 트로이 지역을 지나는 250번 국도 지점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도 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서 현장에서 합의를 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블레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뭔가에 쫓기듯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진술했어요. 블레어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1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반이 되자 테네시주 녹스빌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차 기름이 다 떨어졌던 겁니다. 바로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까 이 차가 잠겨 있는 거예요. 열어두고 갔다 왔었거든요. 당황한 블레어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블레어가 가지고 있던 차 열쇠는 아까 워싱턴에 오기 전 캐나다에서 빌린 그 차의 열쇠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블레어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차가 안 열려서 당황하는 걸 보고 이 주유소 직원이 자동차 수리기사를 불러줬습니다. 수리기사는 다른 차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블레어가 이 차를 타고 왔다면 시동을 걸었을 테니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차의 열쇠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어의 주머니 어딘가에 열쇠가 있어야 되죠. 수리기사가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블레어는 자신이 캐나다에서 빌린 그 자동차 열쇠로 워싱턴 주유소까지 온 이 차의 문을 열 수 있다면서 계속 우기는 겁니다.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뭐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소리만 해대자 수리기사는 결국 포기하고 차를 카센터에 맡길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 다음 자신의 차로 블레어를 근처 호텔에 데려다 줬습니다. 캐나다를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블레어의 불안감은 사라졌을까요? 자, 호텔에 도착한 블레어는 로비에서 40분 동안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호텔 주인은 블레어가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졌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을 했는데요. 1시간쯤이 지났습니다. 이 로비에서. 그러자 조금 진정을 찾은 듯이 블레어가 $100를 주면서 호텔방 하나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방 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7분쯤 호텔을 빠져나갔죠.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호텔에서 찍힌 블레어의 마지막이었어요. 블레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자신이 몰래 미국에 왔다는 사실을 들켜서 또 도망치게 된 것인지 좀 이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블레어가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인 1996년 7월 11일 오전 7시 반, 어느 건설 노동자가 일을 끝내고 집에 가던 중 근처에서 다른 공사 중이던 호텔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와보니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해 있었어요. 사망자는 바로 어젯밤 갑자기 호텔을 나갔던 블레어 아담스였습니다. 계속 불안한 모습만 보이던 블레어가 어딘가로 사라졌고 밤사이 누군가와 마주치면서 공격당했던 것 같은데요. 주차장 안에 누워있는 상태로 죽어있는 블레어 옆에는 바지와 신발이 벗겨진 채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셔츠도 누군가 강제로 풀어헤친 듯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블레어의 사체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봤지만 몸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블레어의 몸엔 날카로운 흉기에 베인 상처들이 많았고 이마는 둔기에 얻어맞아 생긴 타박상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흉기에 맞거나 찔려서가 아닌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과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어가 그동안 수시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도 검사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어가 사망한 현장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시신 주변에 독일의 마르크와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들이 섞인 채 뿌려져 있던 겁니다. 이 금액들은 미국 돈으로 약 4,000달러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처음 캐나다에서 탈출을 시도했을 때 6,000달러의 현금과 1,000달러 정도의 금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4,000달러 정도의 외화와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강도가 블레어의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엔 3분의 1 정도만 사라진 것이고 근처에서 귀금속이 들어있는 블레어의 가방도 발견됐거든요. 그렇다면 전날 주유소에서 문제가 됐던 그 차 열쇠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블레어 사체에서 3.5m 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 사망 전날 다른 차 열쇠로 문을 열려다 실패했었고 맞는 열쇠는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망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사망 사건에 대한 단서를 줄 목격자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사건 전날인 7월 10일 밤, 주민 중 한 명이 블레어와 비슷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당일 새벽 3시 30분쯤 블레어의 사망 현장 근처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어가 호텔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까지는 11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큰 불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엔 자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사인도 복부를 맞아 생긴 폐혈증과 외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괴한을 만나 공격을 당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블레어가 호텔을 나와 어디로 갔던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고요. 시신에서 범인의 DNA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타살의 흔적이 명백해 보이는데 범인을 뒤쫓을 단서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수사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대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블레어 아담스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까지의 행적과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의문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레어가 캐나다를 떠나려고 했던 주요 원인이죠. 불안 증세는 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됐던 걸까요? 여태 어머니와 살아오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1996년 7월부터 알 수 없는 불안 증세가 시작됐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인출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친한 친구에게 한 말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경찰에 신변보호도 하지 않았고요. 캐나다를 벗어났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충동적이고 돌발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는 건데요. 이런 블레어의 행동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을 소개해보자면 정신질환으로 시작된 피해 망상 때문에 돌발 행동 등을 보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직계가족 중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어의 이상 행동들은 유전병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에요. 사망하기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든다면서 캐나다의 신변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블레어의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해 협박을 하거나 미행한 사람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블레어의 정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긴 망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요.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망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정황이죠.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타살됐다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블레어의 가족 중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해도 이게 반드시 유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 전까지 블레어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무조건 갑자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증세라는 것은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점층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블레어가 혼자 증상을 숨겼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정인데요. 정말 블레어가 범죄의 표적이 돼서 이것을 피해 보려다가 결국 범인에게 붙잡혀 사망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블레어가 양아버지의 사업을 돕느라 독일에 있을 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여자 쪽 집안의 반대로 포기하면서 캐나다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고 각자 집을 떠나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 쪽의 가족이 블레어를 쫓아와 보복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자 쪽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이 아무리 결혼을 반대해도 독일에서 미국까지 쫓아올 정도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정도로 끈질기게 결혼을 반대해야 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이야기와 좀 비슷하게 다른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블레어가 진짜로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되는 바람에 이 조직을 피해 미국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블레어가 일하던 건축 회사와 범죄 조직 간의 카르텔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뒷받침하는 증거 나오지 않아서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블레어가 보인 불안 증상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이 막연한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혹시 낮은 확률이라도 좀 다른 가능성도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어가 달려오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자신이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주차장에 시신을 옮기고 도망쳤을 것이라는 이런 비슷한 생각이지만 부검 당시 블레어의 결정적 사인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당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배뿐 아니라 다른 부위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블레어는 복부를 제외한 다른 곳에 칼에 베인 흉터는 있지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량 접촉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집중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죠. 마지막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데요. 블레어가 타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검 결과로 드러난 블레어의 사인으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작 범인이 어떤 이유로 살해했는지 남겨진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처음엔 블레어의 옷이 벗겨졌던 것으로 봐서 동성애자의 범행일 것이라 의심했지만 체액이나 DNA가 발견되진 않았고요. 블레어가 거액의 현금과 금품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도 생각해 봤지만 그러자니 시신 근처에 현금과 귀금속 대부분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묻지마 형태의 범행을 당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려 저지르는 범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 증거가 남기 힘들죠. 그래서 묻지마식의 범죄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기도 충분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왜 칼이나 총이 아니고 복부를 집중 구타했냐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범행이라면 흉기를 사용할 때보다 피해자는 훨씬 늦게 사망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범행 현장을 보게 될 위험도 생기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범행 방식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다시 의문이 들게 되죠. 도저히 의도를 알 수 없게 현장을 꾸며놓은 범인은 대체 블레어와 무슨 관계였으며 왜 살인을 했던 걸까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장기미대 사건으로 남아있죠. 지금 사건 발생한 지 20년이 더 지나고 있는데요. 블레어를 살해한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남아있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인 블레어 아담스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미제 사건이죠. 사건이 막 일어났을 당시에 관심도가 꽤 높았어요.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잊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2018년에 이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사건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블레어 아담스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취조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블레어가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독일에 살았을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캐나다로 귀국한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던 시기에 사망하기 전까지 어떤 남성과 동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블레어가 사망하던 해는 애틀랜타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96년이죠. 갑자기 아들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것은 이 올림픽을 보러 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블레어가 사망한 장소는 테네시 주였습니다. 여기가 애틀랜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올림픽을 보러 갈 목적으로 미국을 갔다고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주변에는 올림픽을 보러 간다고 둘러댔던 것은 아닌지 좀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진술로 새로운 추정을 해보자면 동성애자를 새로 알게 되면서 미국에 건너가 같이 살 계획이었지만
일이 틀어졌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을 겪다가 사망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테네시주 미제 사건 담당 경찰은 범인이 블레어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그 녹스빌 호텔 인근에 거주하는 게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중이에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겠죠. 과연 여기서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